시작하기에 앞서 등장인물의 이름 및 배경 등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게는 바카스보다 훨씬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짭짤한 눈물 맛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손수건 하나씩 준비하시고 들어주세요. 저에게는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 같은 세상에 둘도 없는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 일찍 여의고 친척집 전전하며 눈칫밥 먹던 시절. 겨우 중학교 졸업장 하나 쥐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던 우리 누나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제 코끝엔 그 시절 누나에게서 나던 냄새가 선명합니다. 싸구려 화장품 냄새가 아니었어요. 새 깎는 냄새, 그리고 역한 기름 냄새. 공단 3교대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들어온 누나는 항상 제 방문을 살그머니 열어보곤 했죠. 자는 척하고 있으면 거칠거칠한 손바닥이 제 머리카락을 쓸어 내렸습니다. 철수야, 자니? 이거 책상에 둔다. 이번 달 잔업수당 꽤 나왔어. 너 사고 싶다던 그 전공서적 사. 그리고 남는 걸로 고기도 좀 사 먹고. 누나는 공장에서 밥 잘 나오니까 걱정 말고. 누나, 제발 그만 좀 해. 내 학비 되느라 누나는 옷 한 벌 못 사 입잖아. 저 패딩 다 터져서 오리털 날리는 거 안 보여? 나 알바해서 벌면 되니까 제발 누나를 위해 좀 써. 제가 울먹이며 소리치면 누나는 씩 웃으며 제 손을 꾹 잡곤 했습니다. 야, 사내 자식이 뭘 그런 걸 신경 써. 누나는 작업복 입으면 돼. 너는 펜 굴리고 살아. 나처럼 기름밥 먹지 말고 제발 넥타이 매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살란 말이야. 알겠어? 누나 소원이야. 그렇게 누나의 피땀 어린 돈으로 저는 대학에 갔고 악착같이 공부해 수석 졸업까지 했습니다.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저를 보며 누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죠. 사람들이 쳐다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펑펑 울더군요. 사진을 찍으려고 제가 누나 어깨를 감싸 안았을 때였습니다. 누나가 황급히 주머니 속에 손을 감추더라고요. 누나, 왜 그래? 손 이리 내봐. 졸업장 같이 들고 찍어야지. 아니야, 됐어. 내 손 까맣고 못생겨서 사진 망쳐. 너만 잘 나오면 돼. 나는 뒤에 서 있을게. 기름때가 깊게 박혀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 손. 손톱은 다 깨지고 굳은 살이 박여 나무 껍질 같던 그 손을 저는 억지로 끄집어내 제 볼에 갖다 댔습니다. 누나, 이 손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손이야. 이 손 덕분에 내가 사람 구실하게 됐는데 뭐가 부끄러워. 나 절대 이은혜 아니죠. 평생 누나한테 갚으면서 호강시켜 줄 거야. 알았지? 그때 누나가 지었던 그 환한 미소,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했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됐습니다. 이제 진짜 누나에게 보답할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동안 못했던 효도 누나에게 다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운명이란 게 참 야속하더군요.
행복은 왜 꼭 불행과 손을 잡고 찾아오는 걸까요? 제 인생을, 그리고 우리 남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건 제가 한창 승진 가도를 달리던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이 윙윙 거리며 미친 듯이 몸을 떨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누나. 평소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는 방해될까봐 문자 한 통도 조심스러워하는 누나였습니다. 그런 누나가 점심시간도 아닌 오후 3시에 전화를 걸었다는 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터졌다는 신호였죠.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다고 하던가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울음을 억지로 삼키는 듯한 누나의 젖은 목소리였습니다. 철수야, 바쁘니? 미안해. 진짜 미안한데, 너 시간쯤 되면 병원으로 와줄 수 있겠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부장님의 눈치를 볼 겨를도 없이 반찬을 내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모니터 속 차트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마치 오늘 점심 메뉴를 이야기하듯 건조한 말투로 선고를 내리더군요. 환자분, 보호자 되시죠? 위암 3기입니다. 종양 크기도 크고 위치가 안 좋아서 전이가 의심됩니다. 최대한 빨리 수술 날짜 잡으셔야 합니다. 당장 이번 수속 밟으세요. 위암이라뇨, 선생님. 지금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우리 누나 이제 겨우 40 넘었어요. 평생 술, 담배는커녕 몸에 나쁜 짓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다시 검사해 주세요. 네? 제가 의사의 책상을 내리치며 악을 쓰자 옆에 앉아있던 누나가 화들짝 놀라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누나의 손이 제 팔뚝을 파고 들었습니다. 철수야, 그러지 마. 선생님 놀라셔. 진정해, 응? 나 괜찮아. 그냥 운이 좀 안 좋았나 보지. 소화가 좀 안 된다 싶었는데 암이라네. 참나, 별일도 다 있다. 그치? 누나는 애써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지만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눈치를 살피며 저를 안심시키려는 누나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너덜너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건 본인인데 왜 저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까?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당장 수술비며 입원비며 초기 비용만 해도 1,000만 원 단위가 필요했습니다. 평생 공장 미싱사로 일하며 번 돈은 제 학비로, 제 생활비로 다 쏟아붓고 남은 게 있을 리 만무했죠. 누나의 낡은 가방, 소매 끝동이 다 해져 실밥이 터져 나온 저 싸구려 점퍼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제가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망설여서는 안 됐습니다. 누나, 돈 걱정은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내가 누구야? 대기업 과장 박철수야. 이 정도 능력도 없을까봐? 수술만 잘 받으면 돼. 내가 최고로 좋은 병실 잡아줄 테니까 딴 생각 말고 몸만 챙겨. 알았어? 큰 소리를 뻥뻥 쳤지만 사실 병원 복도로 나오자마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평소 10원 한 장 허투루 쓰는 걸 용납하지 않는 아내. 특히 시댁에 돈 들어가는 일이라면 경기를 일으키며 거품을 무는 사람이 제 아내였습니다. 여보, 우리 누나가 암이래. 수술비 좀 보태야겠어. 이 말을 꺼냈을 때 돌아올 반응이 너무나 뻔히 그려져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누나는 내 부모이자 내 인생을 만들어준 은인이지 않습니까? 아내의 잔소리나 바가지 따위가 누나의 목숨값보다 중요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은행 어플을 켰습니다. 아내 몰래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 통장을 털고 그래도 모자라 마이너스 통장 한도까지 꽉 채워 끌어다 썼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1,0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 1 뒤에 붙은 0 7개. 이체 화면에서 누나의 계좌번호를 누르는 제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누나의 핏물이자 내 양심의 무게였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고 화면에 송금 완료 글자가 뜨는 순간 저는 병원 비상구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누나, 제발 사람 안 줘. 돈이 문제야? 내가 콩팥이라도 팔아서 살릴 테니까 제발 죽지 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1,000만 원이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지, 그리고 내 아내라는 사람의 밑바닥을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적나라하게 보게 될지 말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 공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TV 소리나 주방에서 달그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쥐죽은 듯한 고요함만이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소파 한가운데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거실 조명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섬뜩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죠. 왔어? 일찍 왔네. 등 뒤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서늘하다 못해 살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린 아내의 눈빛은 제가 알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 마이너스 통장 입출금 내역서였습니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여보, 그게 내가 설명할게. 오늘 누나가 병원에서. 설명? 무슨 설명? 이 돈 어디로 갔는지 설명하라고? 그래, 해봐. 어디다가 처박았는지 지져보라고. 아내가 내역서를 제 얼굴을 향해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날카로운 종이 끝에 뺨이 살짝 베인 듯 따끔거렸습니다. 누나가 위암이래. 오늘 당장 입원 안 하면 위험하다고 해서 급하게 수술비 보냈어. 당신한테 미리 상의 못한 건 미안해. 근데 워낙 경황이 없어서. 닥쳐. 그게 핑계나 돼?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그 돈이 누구 돈인데 네 맘대로 퍼다 날라?
우리가 땅 파서 돈 버니? 아파트 대출금은 다음 달 카드값은 네 누나 목숨값은 중요하고 우리 집 거덜나는 건 안 중요해? 아내의 고함 소리가 귓가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내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은 누나를 살리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여보, 제발 부탁이야.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줘. 누나, 나 키우느라 평생 고생만 했잖아. 이제 겨우 좀 살만해졌는데 암이라잖아. 내가 투잡을 뛰든 뭐라든 이 돈은 금방 채워 넣을게. 응? 제 애원에도 아내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어만 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징그럽다는 듯이 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박철수, 착각하지 마. 네 누나가 너 키운 건 네 누나 사정이고 난 너랑 결혼한 거지 네 누나랑 결혼한 거 아니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유분수지. 어차피 죽을 사람한테 돈 처발려서 뭐하게. 그 돈으로 며칠이나 더 살 것 같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파서 죽을 사람? 사람, 어떻게 사람한테, 그것도 가족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 죽긴 누가 죽어. 우리 누나 살 거야. 내가 살릴 거야. 당신 돈에 미쳤어?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이 아까워서 그딴 소리가 나와? 제가 소리치며 일어서자 아내는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순식간에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고개가 휙 돌아갔습니다. 얼얼한 통증보다 더 큰 충격이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돈이 남아 도냐? 그딴 데 보내게? 정신 차려. 주제 파악 좀 하고 살라고. 그 1,000만 원 당장 회수해와. 안 그러면 이혼할 줄 알아. 아내는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화끈거리는 뺨을 어루만지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들리는 아내의 거친 숨소리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1,000만 원, 그깟 돈 때문에 누나의 목숨을 그딴 데라고 표현하며 제 뺨을 때린 여자.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의 본 모습이 고작 이런 것이었다니. 그날 밤 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뺨의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가슴 속에 생긴 멍은 점점 더 시커멓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멍은 곧 지울 수 없는 증오가 되어 제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감옥이 되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감옥이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저를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밥상은커녕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 무시하거나 싸늘한 냉소만 날릴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모든 경제권은 박탈당했습니다. 카드란 카드는 모조리 압수당했고 용돈조차 끊겨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가장 싼 메뉴로 때우거나 굶기 일쑤였습니다. 동료들이 박 과장 요새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어디 아파?
하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보던 아내는 제가 들어와도 시선 한번 주지 않고 채널만 틱틱 돌려댔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가 기어 들어온 것 같은 취급이었죠. 여보, 나왔어. 밥은 먹었어? 빨래 개놓은 거나 옷장에 넣어. 거슬리니까.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아니, 죄인이었습니다. 아내의 기준에서는 감히 허락도 없이 시댁에, 그것도 죽어가는 시누이에게 1,000만 원이나 갖다 바친 대역 죄인이었으니까요. 가장 비참했던 건 누나와의 통화였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누나가 혹시라도 제 목소리에서 이상한 낌새를 찰까봐 저는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틈을 타 베란다 창문을 꼭 닫고 이불까지 뒤집어 쓴 채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철수야, 밥은 먹었니? 올케한테 미안해서 어쩌냐. 그 큰 돈을 덥석 받아서. 올케가 싫어하진 않지? 아냐, 누나. 와이프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 누나 빨리 나으라고 몸보신할 거 뭐 없냐고 매일 물어보는걸? 돈 걱정은 절대 하지 말고 치료나 잘 받아. 알았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입안에서 맴도는 쓴맛을 삼키며 밝은 척 연기하는 제 꼴이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누나는 제 거짓말에 안도한 듯 힘없는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올케 마음씨가 고와서. 나중에 태어나면 내가 올케 좋아하는 갈비찜 꼭 해줄게. 너도 눈치 보지 말고 올케한테 잘해줘. 알았지?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을 쥐어뜯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누나는 자신을 벌레 취급하며 죽어 마땅하다고 말한 여자를 위해 갈비찜을 해주겠다는데 저는 그 여자 눈치 보느라 누나 병문안 한번 마음 편히 못 가고 있는 꼴이라니. 주말에 병원에 가려고 옷을 챙겨 입으면 아내는 쏘아 붙이듯 말했습니다. 어디가? 그 병원 가? 누나 수술 경과도 좀 보고. 가지 마. 꼴 보기 싫으니까. 가서 또 돈 달라고 징징거리면 어쩔 건데. 당신 돈 없잖아. 빈손으로 가서 염치 없이 얼굴만 들이밀게? 아내의 독설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제 수중의 돈이라곤 교통카드 잔액 몇천 원이 전부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현관문 앞에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처박혀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피부치가 죽어가는데 왜 나는 이 여자 발밑에서 기어야 하나. 자괴감과 모멸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바보같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니 감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은 옛말이었습니다.
참을 인자가 계속 쌓이니 제 속에서는 살인 충동 대신 차가운 복수심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버섯이 마침내 터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온 건 그 지옥 같은 생활이 3개월쯤 지속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맑은 주말이었습니다.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먼지 하나하나까지 비추던 그런 날이었죠. 아내는 아침부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소 저를 대하던 태도와는 180도 다른 모습의 의아함을 느낄 찰나 아내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다음 달에 우리 지영이 결혼하는 거 알지? 식장 예약 끝났고 이제 함 들어오는 날만 잡으면 된대. 아유, 우리 막내 시집 보내려니 마음이 다 싱숭생숭하네. 지영이는 제 처제였습니다. 저와는 띠동갑 차이가 나는 늦둥이 동생이라 장인 장모님은 물론이고 아내도 끔찍이 아끼는 여동생이었죠. 그래? 벌써 날짜가 잡혔어? 축하한다고 전해줘. 저는 최대한 건조하게 대답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나의 항암 치료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저에게 처제의 결혼 소식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으니까요. 아내는 제 반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들뜬 목소리로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그러는데 지영이네 시댁에서 예단을 꽤 신경 쓴다나 봐. 우리도 질 수 없지. 언니로서 내가 체면 좀 세워줘야 하지 않겠어? 그때 아내의 휴대폰이 화장대 위에서 징하고 울렸습니다. 아내는 마침 욕실에 들어가 샤워물을 틀어놓은 상태였죠.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호기심, 아니 어떤 운명적인 이끌림에 홀린 듯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잠금화면 위로 은행 알림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신한은행 출금 1,000만원, 잔액 345만원, 받는 분 김지영.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0의 개수를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7개. 1,000만원, 정확히 1,000만원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제가 누나 수술비로 보냈을 때 아내가 저를 죽일 듯이 몰아세우며 따귀를 때렸던 바로 그 금액이었습니다. 제 누나 목숨값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어차피 죽을 사람한테 돈 처발라서 뭐하냐며 악담을 퍼부었던 그 입으로 자기 동생 축의금 명목으로 똑같은 금액을 떡하니 송금한 겁니다. 심지어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건 기만이었습니다. 저와 제 누나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를 능욕하는 처사였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멈추고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침대에 누워 자는 척 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쿵쿵 거렸습니다. 다 씻었어. 자기 뭐해? 자? 아내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다가왔습니다.
바디워시 냄새가 훅 끼쳐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궁창 냄새보다 더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좀 피곤하네. 머리가 아파서. 그래? 그럼 좀 쉬어. 나 잠깐 지영이 만나서 드레스 좀 봐주고 올게.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어. 아내는 콧노래까지 부르며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섰고 입술은 뒤집어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 너는 내 누나 목숨이 우습고 네 동생 결혼식은 지상 최대의 과제라 이거지? 내가 보낸 1,000만 원은 죄악이고 네가 보낸 1,000만 원은 언니의 사랑이고. 참, 이가 갈렸습니다. 으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남편, 순종적인 호구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내 가슴에 박은 대못을 똑같이, 아니 배로 갚아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속 깊숙이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그동안 아내가 저에게 퍼부었던 폭언이 담긴 녹취 파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명 하나하나가 저의 분노였고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이었습니다. 피 튀기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당장 아내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랬다간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감정을 철저히 숨기기로 했습니다. 가면을 쓰는 거죠. 아주 두껍고 정교한 가면을요. 그날 저녁 아내가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아니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맞이했습니다. 왔어? 지영이는 잘 만났고? 드레스는 예쁜 걸로 골랐대? 뭐 그럭저럭. 근데 당신 안색이 왜 그래? 아까 머리 아프다더니. 아내는 제 태도 변화에 살짝 의아해하는 눈치였지만 의심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시며 넌지시 미끼를 던졌습니다. 아니야, 약 먹고 잤더니 괜찮아졌어. 그나저나 처제 결혼식이면 우리가 처가 식구들 밥 한 번 사야 하는 거 아냐? 함 들어오는 날이나 뭐 날 잡아서 근사한 데서 대접해야지.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소 돈 한 푼에 벌벌 떨던 제가 먼저 돈쓸 궁리를 하니 놀랄만도 했겠죠. 진짜? 당신 웬일이야? 돈 없다고 징징거리더니 비상금이라도 숨겨놨어? 아니, 뭐 처제 결혼식이잖아. 당신 기 살려줘야지. 카드 한도 남은 거 털어서라도 내가 쏠게. 장인 장모님도 모시고 다 같이 보자고. 아내는 입이 귀에 걸리며 좋아했습니다. 역시 내 남편밖에 없네. 그래? 그럼 함 들어오는 날 저녁에 식사 자리 잡을게.
당신도 알지? 우리 집 식구들 입맛 까다로운 거. 예약 잘해야 해. 걱정 마. 내가 아주 기가 막힌 곳으로 예약해 둘 테니까. 저는 속으로 비릿한 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거워해라. 그날이 네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될 테니까. 그날부터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점심시간마다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리며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퍼부었던 폭언 녹취록, 제가 누나에게 보낸 송금 내역과 아내가 처제에게 보낸 송금 내역 비교표, 그리고 경제권을 박탈당하고 생활비조차 받지 못했다는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훑어보더니 안경을 굳혔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유책 사유가 명백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특히 배우자의 직계 가족에 대한 모욕과 부당한 대우는 재판부에서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말에 제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애처가 연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처제 혼수 문제로 떠들 때마다 맞장구를 쳐주고 처가 식구들 선물까지 챙기는 신용을 했습니다. 여보, 장모님 좋아하시는 홍삼 세트 좀 사갈까? 어머, 정말? 당신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무리는 무슨, 사위 노릇 제대로 해야지. 아내는 제 변화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자기 뜻대로 굴러가는 상황에 취해 있었죠. 심지어 누나 안부까지 묻는 가증스러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형님은 좀 어떠셔? 수술 날짜 잡혔다며. 다음 주래. 그래? 뭐 수술 잘 받으시겠지. 당신도 너무 신경 쓰지 마. 괜히 스트레스 받아서 병나면 나만 손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당신 덕분에 마음이 놓이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함 들어오는 날이자 처가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가족 식사 모임. 저는 최고급 한정식 식당 룸을 예약했습니다. 아내는 신이 나서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고 나섰습니다.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챙겨 넣었습니다. 그 봉투의 무게가 마치 제 복수의 무게처럼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백미러로 아내의 얼굴을 훔쳐 보았습니다. 화사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이 곧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질 것을 상상하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제 쇼타임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정식집 특실아는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 처제와 예비 동서까지 모두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음식들 사이로 술잔이 오가고 덕담이 쏟아졌습니다. 박서방, 자네 때문에 오늘 입이 호강하네 그려. 우리 지영이 결혼한다고 신경 많이 썼구먼.
장인어른이 껄껄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으스대며 한마디 거들었죠. 아빠, 이가 이번에 무리 좀 했어. 지영이 기죽으면 안 된다고. 형부, 정말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처제도 애교 섞인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술잔을 비우고 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꽤 컸는지 순간 좌중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틈을 타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무거운 소리가 함께 봉투가 미끄러져 아내의 밥그릇 앞에 멈췄습니다. 박서방, 이게 뭐요? 보너스라도 탔나? 장인어른이 농담조로 물었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이내 웃음기를 거두셨습니다. 아내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는지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열어봐. 당신이 제일 잘 아는 내용일 텐데.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서리빨처럼 차가운 냉기가 뚝뚝 떨어졌죠.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건 이혼 소장, 그리고 그 밑으로 통장거래 내역서가 보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소장? 당신 미쳤어?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박서방, 이게 무슨 짓이요? 처제 결혼 앞두고 이혼이라니. 자네 제정신인가?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씹어 뱉듯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제 누나 암 수술비로 1,000만 원 보냈을 때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어차피 죽을 사람한테 돈 처발라서 뭐하냐고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요? 장모님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경제권 다 뺏어가고 용돈 한 푼 안 주면서 3개월 동안 절 거지 취급했죠. 누나 병문안도 눈치 보여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아내 쪽으로 몸을 숙이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악착같이 굴던 사람이 자기 동생 축의금으로는 1,000만 원을 더 없어 보내더군요. 제 누나 목숨값은 쓰레기 취급하더니 처제 결혼 축의금은 아주 숭고한가 봅니다. 자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설명할게. 오해하지 마. 아내가 기어들어가듯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설명? 무슨 설명? 내 돈은 똥이고 네 돈은 금이냐? 내 누나는 죽어 마땅하고 네 동생은 귀한 자식이냐고. 저는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릇들이 달그락거리고 물컵이 쓰러져 물이 쏟아졌습니다. 예비 동서와 처제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퍼부었던 그 주옥 같은 막말들 녹음 파일로 다 정리해놨으니까 법원에서 틀어줄게.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같이 넣었으니까 준비 단단히 해라. 그리고 장인어른, 따님 교육 참 잘 시키셨습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 피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고름 쏟아진다는 거 오늘 확실히 아셨겠죠? 박서방, 잠깐만 우리 대화로 하자. 응? 자네가 오해한 게 있을 거요. 내가 얘 단단히 혼낼 테니까. 장인어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법원에서 뵙죠. 그리고 처제, 결혼 축하해. 형부가 주는 마지막 선물은 이혼 소장이네? 네 언니 덕분에 아주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이 되겠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아내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와 장모님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올려다본 밤하늘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나가 저를 보고 웃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야 숨이 좀 쉬어졌습니다. 진짜 제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혼 소송은 예상대로 저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아내는 법정에서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판사님 앞에서 재생된 그날의 녹취록은 그녀의 악어의 눈물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한테 돈 처발라서 뭐하게? 돈이 남아 도냐? 법정에 울려 퍼지는 그녀의 도끼 어린 목소리에 방청석은 술렁거렸고 판사님조차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은커녕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된 아내는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났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처제 결혼식도 엉망진창이 되었다더군요. 예비 동서 집안에서 이 사실을 알고 파혼을 통보했다나 뭐라나.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결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회사를 휴직하고 누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얼굴은 반쪽이 됐지만 누나는 여전히 저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철수야, 왔니? 얼굴이 왜 이렇게 폈어? 좋은 일이라도 있어? 누나, 아주 좋은 일 있어. 나 이제 자유야. 누나랑 실컷 놀러 다닐 수 있어. 저는 누나의 앙상한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누나를 모시고 제주도로 요양을 떠났습니다. 평생 공장 기계 소음 속에서 살던 누나에게 파도 소리를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와, 바다다. 철수야, 이렇게 바다가 파랬구나.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예쁘다. 누나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며 바닷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오직 누나의 행복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누나가 제 청춘을 지켜주었듯이 이제는 제가 누나의 노후를, 누나의 남은 날들을 꽃길로 만들어 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을 지는 바닷가를 산책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실수로 눌러버렸는데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듣기 싫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야. 잘 지내? 나 지금 고시원 살아. 엄마 아빠도 나 안 본대. 나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당신 밥 해줄 사람도 없잖아. 내가 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다 할게. 응? 전처였습니다. 목소리는 비굴하게 짝이 없었고 술에 취한 듯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밥 해주는 아주머니 필요 없는데요? 그리고 저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시오. 재수 없으니까.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고구마 100개 먹고 막혀있던 가슴이 사이다 한 트럭을 들이부은 듯 시원했습니다. 누구야? 앞서 걷던 누나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스팸 전화야. 보험 가입하라고 귀찮게 하네? 그래? 요즘 보이스피싱 많다니까 조심해. 얼른 와. 저기 봐. 해가 바다로 쏙 들어간다? 누나가 손짓하며 저를 불렀습니다. 붉은 노을 속으로 사라지는 태양, 그리고 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누나. 그 풍경이 제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하지만 그 가족을 모독하고 짓밟는 사람은 설령 배우자라 할지라도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내 피부치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과는 단 1초도 함께할 가치가 없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있나요? 그렇다면 주저 말고 잘라내세요.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는 따뜻한 햇살만 가득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